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대리에 관한 이제 조문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리에 관해서는 이 조문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문 자체가 좀 이렇게 정형화가 돼가지고 아주 많은 내용을 담기 때문에 대리할 때는 조문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이제 114조가 나오는데, 현명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14조하고 115조까지 이제 한번 연결해서 보자는 말이죠. 자, 이런 문제예요. 갑이 을한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라고 해서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이제 대리인이 된 거죠. 제주도에 가가지고 땅을 이제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땅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한테 가서 땅 좀 파세요 라고 하면 병은 땅을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인다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군 거죠? 갑인 거잖아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에게 발생하지 않고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죠? 현명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자, 114조입니다.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데 가리에 적혀 있는 것처럼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꼭 갑의 이름을 꼭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님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현명으로서 유효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항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요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병한테 할 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는 거를 누가 밝히는 거죠? 대리인이 밝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갑에게 의사표시를 을에 통해서 할 때는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가로 보시면 본을 위하여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죠?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5조죠. 현명을 해야 요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해요. 따라서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산다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현명하지 않았어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안 밝혔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을이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굳이 을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이 되겠죠. 115조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간주가 되고요.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말은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 이제 116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116조를 보기 전에 대리에 관한 의의를 좀 정리를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는 거고요.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굴 가지고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선이다 악이다 또는 과실이 있다 없다 다 누구 말을 가지고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예요?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를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누구를 가지고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러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이것이 뭐가 있느냐? 첫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방만은 본인을 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솔했다, 경험이 없다, 요거는 누굴 가지고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고요. 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여부만은 누굴요? 대리인을 가지고 본인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나머지 것들 착오인지 아닌지 여부 또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굴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 요 두 가지만 누굴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의사결정하는 것은 대리인이 하는 거고요.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자, 116조 1항입니다. 대리인의 표준의 원칙입니다. 읽어보면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 당사자는 누구니까요? 대리인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비진의 표시다, 통정어의 표시다, 착오다,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의무는 누구를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만 메모할 것은 뭐죠? 불공정한 법률에서 궁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분 요 두 가지만 뭘 가지고요? 본인을 가지고 따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원칙입니다. 민법은 뭐가 더 중요한 과목이냐면 원칙이 더 중요한 과목이에요. 자, 2항은 예외적인 건데 2항 때문에 원칙이 흔들린다면 뭐만 기억하는 것이 더 안전해요? 원칙만 기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일단 조문은 보긴 볼 겁니다. 뭐 잊지 마세요? 원칙을 잊지 마세요. 자, 이런 원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를 했으면, 본인이 결정했으면 그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본인 것도 고려해 줘야 된다는 예외가 나오겠죠. 2항을 보시면 본인 표준의 예외입니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어떻게 했어요?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지시했다는 말은 본인 스스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누구 것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 것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요 갑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악이고요, 을은 선이고 무과실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얘네는 원칙적으로 선이고 무과실인 거예요. 왜? 누구만 가지고 따지니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요. 이것이 뭐예요? 116조 1항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항처럼 본인이 을에게 뭘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본인이 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그럼 이 항에 따라서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얘네는 더 이상 선이 무과실이 아니라 뭐예요? 악인 거예요. 이 항. 계속 볼게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악이죠.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뭐하지 못합니까?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본인이 지시했고 명령했기 때문인 거죠.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시기 바라고, 무엇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까? 원칙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7조입니다. 일단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대리에 있어서 그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므로, 다시 말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가로부까지 보시면, 그러나 대리인은 적어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왜요?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뭐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간단한 거지만 꼭 숙지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18조입니다. 자, 대리인이에요. 대리권이 있어요. 근데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 118조 위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1항을 118조 보시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호 보존행위 할 수 있습니다. 얘들을 적어놨죠. 외우지 마시고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뭘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거. 일단 보존행위는 할 수가 있는데 무제한인 거예요. 특별한 제한이 없죠. 그 다음에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못하는 거예요? 처분행위를 못하는 거죠. 또 이용 개량행위라 하더라도 성질이 변하는 이용 개량행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보존행위 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행위 못합니다. 또 성질이 변하는 이용 개량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제가 이 법조문 옆에다 예들을 넣어놨는데, 예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2호 두 번째 줄 보시면
물건의 임대가 있죠. 이 물건의 임대에다가 동글뱅이를 쳐놓으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가능해요. 물건이니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왠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기억해 두시고, 왜 가능하겠습니까? 임대하는 것은요,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고, 부동산을 임대한다 그래서 그건 부동산 성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행위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119조와 124조에 가지고 대리권의 제한이 나옵니다. 일단 119조의 타이틀이 뭐죠? 각자 대리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대리 행위를 하면 돼요. 꼭 그러느냐? 119조를 보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즉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이와 다르게 정할 경우에는 수인의 공동 대리인은 공동으로만 본인을 대리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공동 대리예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법률 규정이나 수권을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으면 이때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하면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할 게 뭐예요? 뭘 공동으로 하느냐? 우리 판례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따라서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거니까요. 대리는 뭐 할 일이 없어요? 의사 결정할 일이 없으니까.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친권자가 됩니다.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친권자입니다. 대리인이 두 분이죠. 법률 규정에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는 단독으로 자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고요.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친권자가 대표적인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어머니 혼자 의사결정하면 그것은 뭐예요? 무권대리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의사결정을 하면 그것은 뭐가 돼요? 무권대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24조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나와 있죠.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기계약은 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요, 저한테 땅 좀 팔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주려고 가서 보니까, 남 주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직접 샀어요. 이걸 우리가 자기계약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땅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친구한테 땅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대리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자기 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를 하면 대리인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땅 팔아다 너 부탁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매도에 대한 뭘 할 수 있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데 누가 샀어요? 제가 샀으면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제가. 혼자 매매 계약을 하면 되죠. 매도에 대한 수권이 있고 매수에 관한 수권이 있으면 저는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매도에 대한 매수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법조문을 보죠.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기계약이죠.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을 못하고 쌍방 대리를 못해요. 예외가 있죠. 맨 앞에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됐죠? 그냥 계속 볼까요? 이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이므로 본인 일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계속 볼게요.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이미 확정된 법률 관계를 결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 간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어내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뭐가 돼요? 허용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원칙적으로 못하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뭐 하는 거죠?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가 법조문이에요. 추가할 게 있는 거죠. 자, 채무의 이행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가로되 있는데 요거를 동글병을 쳐서 밑으로 공락까지 와가지고 제외. 다시 말하면 채무의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안 되는 거, 금지되는 것을 메모할 것이 배로가 있는데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변제기 미돌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 변제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네 번째,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는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도 뭐가 돼요? 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20조부터 122조까지는 복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복대리에 대한 민법 규정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내고요. 이 부분도 뭐만 가지고 정리하면 되냐면 조문 가지고만 정리해서 충분해요. 일단 120조를 보기 전에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죠.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지문이 잘 나오죠. 따라서 만약에 복대리인이란 본인이 선임했다 X, 복대리인이란 복대리 선임의 행위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다 X. 누가 선임하는 거죠? 대리인 자신이 독자적으로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선임하는 거예요. 또 이런 점이 잘 나오겠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복대리는 누굴 말한다고요?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선임 숙권행위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복대리는 항상 예외 없이 뭐가 되는 거죠? 이미 대리인이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법조문을 좀 보도록 하죠. 120조입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이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는 자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120조 1조입니다. 1항 122조 규정에 의하여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잘 해야 돼요. 감독 잘 해야 돼요. 만약 선임 감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본인이 피해를 봤다면 요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다만 항상 그러느냐? 아니에요. 이 항을 보시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가벼워져서 그 복대리인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야, 이 친구가 참 똘똘하니까 이 친구 써라 라고 본인이 지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해요. 그래도 대리인이 본인에게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면 그 사실은 뭘 해야 돼요? 통지는 해줘야 되고요. 문제가 있다면 뭐는 해야 돼요? 해임은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요. 그 외에는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122조입니다.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그만큼 법정 대리인 책임은 가중된다. 따라서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없어도 복대리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즉 법정에 무과실 책임을 진다까지입니다. 자, 법정 대리인을 하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친권자, 후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과 달리. 다만 책임은 가중이 돼서 무슨 책임을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항상 그러느냐? 계속 보시면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법정 대리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하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이유가 뭐가 있다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슨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3조입니다. 이라고 보시면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합니다. 왜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되고요. 을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 즉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동일한 것은 권리 의무인 거예요. 권한이 같지는 않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인 거예요. 자, 이런 취지죠.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해서나 제3자 상대방에 대해서나 대리인과 똑같은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만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대리권은 반드시 을의 것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같은 것은 권리 의무지 권한, 대리권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출제된 바는 없지만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십니다. 그죠? 그 다음 127조입니다.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사유가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1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총 4가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은 결국 뭐냐면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럼 뭐예요? X죠. 본인에 대해서는 뭐만 있어요? 사망 한 가지만 있죠. 여기서 답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그러면 뭐예요? X예요. 다시 말하면 성년 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 사유지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본인에 대한 대리권 소멸 사유는 사망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두 번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뭐가 아닙니까?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8조는 임의 대리권의 독특한 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읽어보면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게 뭐예요? 임의 대리권이죠. 제 127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즉 기초적 내부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나있죠. 그럼 여기서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라는 말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임무 완수를 말합니다. 땅 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땅 사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이거는 뭐에만 있는 거예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없는 거죠.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 줬어요. 저당권 설정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됩니다. 여기고, 반대로 법률관계 종료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시킨 일 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한 경우에도 대리권이 소멸하고요. 이 두 가지는 법정 대리는 없고 임의 대리에만 있는 소멸사유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